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여성입니다. 정확히는 올해 38살이 됐어요. 요즘엔 제 나이에 싱글인 사람도 많고 40 넘어 엄마 아빠 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주변에서는 너 아직 한창 때다라는 말을 많이들 하지만 아니요. 저는 그냥 혼자 살려고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저 역시 막연한 기대가 있었어요.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딘가에 나와 맞는 사람이 있을 거고 하늘이 정해둔 것이라면 언젠가 그 사람을 만나 따뜻하고 푸근한 애정을 만들며 이어서 가정도 만들겠지. 그렇게 같이 늙어가겠지 했는데 이제는 모든 기대가 사라졌습니다. 고리타분한 표현으로는 제 팔자 자체가 안 좋은 거겠고 팩트로 이야기하자면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영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제게 일어났던 어이없는 일들, 그 때문에 화가 참 많이 났는데 이제 그 화를 좀 가라앉히고 나니 모두 남 탓만 할 순 없더라고요. 사실 저는 31살에 결혼이라는 걸 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한 살이 많았는데 방송 일을 하는 사람이라 결혼식 날 연예인들도 꽤 많이 왔죠. 축가도 엄청 유명한 가수가 불러줬어요. 그 사람과는 딱 1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요. 우연찮게 모임에 나갔다가 만나게 됐고 처음부터 매우 저돌적으로 대시를 해왔어요. 제 직장으로 꽃바구니도 보내고 밤마다 잘 자라고 달콤한 메시지도 보내주었죠. 오로지 저 보여주겠다고 마술까지 배우러 다녔고 어느 날은 갑자기 보여줄 게 있다며 집 앞으로 불러내더니 차를 빠르게 몰아 어딘가로 한참 달려갔습니다. 여기가 낙조 명당이다. 시간대 잘 맞춰와야 되거든. 조금만 늦었어도 못 볼 뻔했는데 다행이다. 너한테 꼭 보여주고 싶었어. 더할 나위 없는 로맨티스트였습니다. 물론 연애할 때는 다들 그렇게 되지만 그 사람은 친구들이 모두 인정했던 진짜 로맨티스트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닭살 그 자체지만 그때는 저도 그 로맨틱함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결혼 과정도 양쪽 집안 모두 갈등 하나 없이 잘 진행됐죠. 든든한 직장, 좋은 학벌, 신혼집도 대출 없는 남편 소유의 35평짜리 아파트였고 시댁 어른들도 모두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결혼은 주변에서 모두 부러워할 만큼 다 갖춘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앞으로 아이 낳고 잘 살면 되는 거였죠. 결혼 1년 차 첫 임신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일찍 유산이 됐습니다. 아직 둘 다 젊으니 아이는 또 생기겠지 했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그 무렵 남편은 지방 출장이 많아져서 얼굴 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일이 힘든지 집에 있는 날이면 엄청 짜증을 냈고 그러다 보니 다정하게 잠드는 날이 거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식사 중 가벼운 말다툼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며 저에게 그릇을 던지더라고요. 다행히 맞진 않았지만 너무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미안하다, 실수였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또 한 번 열받게 해. 그때는 전통으로 얼굴에 날릴 줄 알아. 거의 협박조로 얘기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방에 들어가더군요. 대체 뭐가 문제일까?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렇게 다정하고 따뜻했던 사람이 갑자기 밥 먹다 말고 건달 같은 모습을 보이니 그야말로 멘붕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사과 한마디 못 들었기에 그날 이후 되도록 남편과 말을 섞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그걸 알고 자기도 짜증이 났는지 물을 마실 때나 리모컨을 들었다 놓을 때나 또 화장실에서 양치를 할 때나 매번 요란스럽게 굴더라고요. 그 요란스러움은 어느 날부터 짜증을 넘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쌍욕 섞인 혼잣말이 많아지고 저를 부를 때는 무조건 야였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이혼 사유는 충분했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는 이혼 생각은 없었어요. 나아지겠지, 언젠가 미안하다고 먼저 손 내밀겠지, 다시 따뜻한 사람으로 돌아오겠지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징계 사유는 다른 것도 아닌 성희롱이었습니다. 이제 막 대학 졸업하고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후배가 남편 눈에 들어왔나 봐요. 그런데 그 후배가 다른 부서 직원과 사귄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찝적댔다네요. 남친이 잘해주냐, 아무리 봐도 네가 아깝다. 너는 아직 남자를 모른다. 딱 나 같은 남자를 만났어야 하는데 아쉽다. 업무 핑계로 카톡을 하며 이런 메시지를 후배에게 잔뜩 보냈답니다. 야하고 저질스러운 내용도 있었다네요. 결국 참다 못한 후배가 카톡 내용을 사내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회사 전체의 모든 사실이 알려지게 된 거죠. 당연히 친정집에서는 난리가 났고 시부모님들은 저한테 연락조차 못하셨습니다. 너한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다 내 탓이다. 정말 미안하다. 어머님의 메시지가 전부였습니다. 어머님은 미안하다 하시는데 정작 일을 저지른 남편은 저에게 사과 한마디 없더라고요. 늘 그랬듯 잔뜩 인상 쓴 얼굴로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된 나름 신혼이었는데 저는 이미 남편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진 상태였어요. 네, 그렇게 이혼했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어느 한 분도 이혼을 말리지 않으셨고요. 결혼할 때처럼 이혼도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마무리됐습니다. 현재 저는 중고생 대상의 학원을 경영하고 있어요. 엄마가 운영하셨던 학원인데 결혼할 당시엔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가르쳤고요. 지금은 엄마에게 원장 자리를 물려받아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죠. 이혼한 후에 일부러 학원 일에 집중했습니다. 열심히 한 덕에 수강생이 많이 늘어 이 부근에서는 나름 유명한 학원이 됐어요. 한동안 종일 학원에서 살았는데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니 이제는 저도 제 개인 생활을 갖고 싶어서 믿을 만한 선생에게 부원장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만의 시간을 가져보려고요. 마침 친한 학부모 중 한 분이 프로골퍼였는데 그 덕에 저도 골프라는 걸 배우게 됐어요. 참 재밌더군요. 틈틈이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라운딩을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전부터 저만 보면 늘 골프 배워라, 같이 필드 나가자, 나가면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 만나기만 하면 골프 타령의 성화였던 친한 원장님과 함께 필드에 나가게 됐는데요. 거기서 바로 그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그 사람과 골프 약속돼 있던 건 아니었고 우연히 골프장에서 같이 간 원장님의 지인을 만나게 됐는데 그 옆에 그 사람이 있었어요. 얼핏 본 첫인상은 멀리에서도 눈에 띌 만큼 인물이 좋았습니다. 인사를 나누며 저와 함께 있던 원장님이 그쪽 일행들에게 저를 소개했는데 그때 원장님 지인이 말하길 아, 학원 하시는구나. 방금까지 이 친구가 자기 딸 공부 못해 큰일이라고 나 붙잡고 한참을 투덜댔는데 방학 때 들어오면 여기 학원 좀 보내야겠네. 물론 당연히 결혼한 사람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13살짜리 딸이 있는 아빠였고 아이를 일찌감치 호주로 보냈다더군요. 그날은 그렇게 짧은 인사만 나누고 헤어졌어요. 며칠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받았는데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만날 수 있냐고 묻길래 일단 제 번호는 어떻게 아셨냐고 물었더니 원장님 지인을 통하고 이어서 원장님을 통해 알게 됐대요. 마침 학원 근처라길래 그럼 지금 보자고 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자기 딸이 13살이고 밑으로 10살 아들도 있는데 지금 애엄마와 함께 모두 호주에 있지만 어쩌면 한국으로 들어올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 한국 학교에 적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들 둘 다 공부에 취미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공부 좀 하게 만들 수 있는지 뭐 예상했던 그렇고 그런 질문을 하더군요. 그래서 아는 만큼 대답해줬죠. 제가 생각해도 크게 도움될 만한 답이 아니었는데도 엄청 경청하며 듣더라고요. 그리고 공부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아이들이 이미 그쪽 생활에 적응했을 텐데 꼭 다시 돌아와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제가 애 엄마랑 이혼을 했거든요. 아이들은 자기가 키운다길래 그래라 하고 같이 보낸 건데 아이들만 다시 데려오고 싶어서요. 물론 애들 의사가 제일 중요하겠죠. 호주가 좋고 지 엄마랑 사는 게 좋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냥 혹시나 해서요. 딱 봐도 안정된 가정의 아빠처럼 보였는데 의외였어요. 하긴 뭐 저도 이혼했기에 부부 사이의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 시시콜콜한 얘기는 묻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골프장에서 받았던 그 사람의 명함을 찾아봤습니다. 타이틀은 무슨 기업의 이사였는데 처음 듣는 회사라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더니 나름 그 분야에서는 알아주는 회사였고 이미 성장까지 한 기업이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근처에 있다면서 그에게 또 연락이 왔고 어쩌다 그날 함께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애들 엄마와는 고부 갈등이 주된 이혼 사유였는데 애엄마 집안이나 학벌 등이 많이 기울어 그의 어머니가 결혼을 엄청 반대했고 그래도 아이 둘 낳으면 괜찮아질까 했지만 며느리에 대한 구박과 무시가 계속되자 애엄마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대들었다네요. 한편 처가에서도 왜 내 딸 구박받게 하느냐 틈만 나면 사위를 찾아와 따졌고 끊임없이 돈을 달라 요구했다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결혼했냐고 묻길래 솔직히 나도 이혼했다 했더니 갑자기 마시던 와인을 원샷하고는 양심에 좀 걸렸지만 그래도 어쩌면 하고 기대했는데 고맙게도 그 어쩌면이 맞았네요. 앞으로 더 자주 연락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한 번에 이해는 안 됐지만 다 떠나서 그 순간 저를 보며 짓던 그 편안한 미소, 바로 그 미소에 이상하게도 제 가슴이 매우 설렜습니다. 골프장에서 만난 순간 왠지 제가 싱글일 것 같았대요. 하지만 어쩌면 아닐 수도 있으니 섣불리 물어볼 수가 없었고 그래도 꼭 확인은 하고 싶었답니다. 지인을 통해 제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면 혹시라도 괜히 오해 살 수 있고 어쩔 수 없이 아이들 핑계대고 전화번호 알아내 연락한 거라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애들 호주에서 아주 잘 적응하고 있어요. 물론 공부를 썩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대학까지는 거기서 보내고 그 이후엔 자기들이 알아서 인생 찾아가겠죠. 가끔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 내가 데리고 와서 여기서 키울까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 핑계 삼아 물어본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골프장에서 처음 보자마자 제가 마음에 들었고 직접적으로 대시할 수 없어 굳이 핑계를 만들어 만남을 유도한 것이었죠. 어쩌면 결혼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미혼일 수도 있겠다. 만약 미혼이라면 자기는 애가 둘이나 딸린 이혼남이기에 적극적으로 나가도 되는지 많이 망설였는데 이혼녀라고 하니 이상하게 반갑고 마음이 편해졌다더군요. 이 모든 게 불쾌하다면 사과하고 다신 연락 안 하겠다. 자기 혼자 오버하는 것 같다길래 딱히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면 전혀 불쾌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사람은 저보다 8살이 많았어요. 나이는 상관없지만 아이가 둘이나 있다는 점이 좀 걸렸으나 이것저것 따지기 전에 제 마음은 이미 그 사람에게 가 있었습니다. 늘 그의 연락이 기다려졌고 나의 하루의 일과를 누군가에게 편히 말할 수 있었으며 거울 볼 때마다 예뻐지고 싶다는 욕구가 샘솟았죠. 누가 좋은 공연, 좋은 영화, 맛집 얘기를 하면 일일이 다 기억해두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저에게도 좋은 걸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다시 생긴 거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달콤함이었어요. 전 남편과 연애할 때 느꼈던 것과는 많이 다른 거추장스러움이 전혀 없고
그런데도 매너는 늘 좋았으며 깜짝 놀랄 만한 이벤트는 없었지만 순간순간 사소한 감동을 끊임없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차가 정반대인 곳으로 출장 다녀오면서도 공항에서는 곧바로 나에게 와주었고 차 안에 앉아 얘기 나누며 눈이 반쯤 풀리고 하품을 연거푸했지만 제 손을 꽉 잡은 그의 손 안에는 믿음직한 든든함이 한가득이었어요. 이혼남 이혼녀가 만나는 일이 도덕적으로 문제될 건 없지만 그렇다고 당당하게 손잡고 다니며 여기저기에 우리 연애한다 소문낼 용기는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분명 불륜은 아닌데 이상하게도 괜히 남의 눈을 피해 만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저와 생각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괜찮은 맛집을 알게 됐다며 저를 어딘가로 데리고 갔는데 도착해보니 그곳에 그의 배꼽 친구 2명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아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이 녀석이 하도 자랑을 해서 엄청 만나보고 싶었는데 저희가 예고도 없이 불쑥 나타나서 많이 놀라셨죠? 고등학교 동창들이라는데 셋이 얼마나 막역한 사이인지 짓궂은 농담도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야, 나이도 8살이나 어리고 거기에 능력도 좋으시고 솔직히 이 자식 정도면 성공한 인생 아니냐? 야, 나도 이혼하고 싶다. 친구들의 농담이 그렇게 불쾌하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분이 좋았어요. 모두 그를 부러워한다는 건 제가 그다지 나쁜 조건의 여자는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친구에 이어 어쩌다 그의 회사 직원까지 만나게 됐어요. 뮤지컬을 보러 갔다가 누군가 그에게 다가와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씩 웃으며 공연 재밌게 보십시오 하고 가길래 누구냐 물었더니 회사 직원이라더군요. 이렇게 하나둘 그 사람 주변인들에게 내 얼굴을 알린다는 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기에 점점 더 그에 대한 믿음은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망설임 끝에 저희 부모님에게도 소식을 전했어요. 물론 부모님은 애가 둘이나 딸렸다는 점에서 못마땅해 하셨지만 사실 저도 결혼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기에 그냥 연애만 하는 거다 말씀드렸는데요. 그 나이에 애 없는 이혼남이면 진즉에 새장가 들었을 거고 그래도 그 사람이 직접 애 키우고 있어서 네가 남의 자식 치닥거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까 상관없지 뭐. 서로 좋으면 연애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 다닌다는 회사 나는 거기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 나름 되게 알찬 회사야. 전에 신문에서 읽었는데 거기 대표가 기부도 많이 하고 매해 소년소녀 가장들한테 장학금도 주더라. 가만히 있어봐. 거기 대표랑 네가 만난다는 그 사람이랑 성이 같던데? 혹시 대표 아들 아니야? 역시 엄마들은 꼼꼼함이 남다르더군요. 저는 전혀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엄마의 말을 듣고 확인해 보니 맞더라고요. 그의 아버지가 회사의 창업주였습니다. 내가 막내인데 어려서부터 형이랑 누나는 공부밖에 몰라서 지금 둘 다 교수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물려받게 됐지. 아버지가 아직은 건강하신 편이라 당장은 대표 자리 안 내주실 거고 나 역시도 아직 한참 더 배워야 돼. 아버지만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저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점점 더 욕심이 났습니다. 뭐 그렇다고 당장 결혼하자 할 순 없지만 만약에 재혼을 한다면 이 사람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집과 제 집은 30분 거리였습니다. 각자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가 제 아파트에 머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잠옷, 칫솔 등등 점점 그 사람 물건이 많아졌어요. 제가 싱글 사이즈 침대를 쓰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먼저 안 되겠다며 큰 사이즈 침대로 바꿔주더군요. 어느 날 우연히 그의 아파트에 들르게 됐어요. 사실 저도 궁금했죠. 그는 어떻게 살까? 엄청 큰 평수의 아파트였습니다. 혼자 사는 집인데 방이 무려 4개나 되더라고요. 사실 이혼하기 전부터 살던 집이야. 애 엄마가 바로 애들 데리고 호주 간다길래 그냥 돈으로 줘버렸지.
어차피 4명이 아파트니까 뭐 굳이 정리할 필요도 없고. 거실에 아이들 사진이 보였어요. 또 전차와 다 같이 찍은 가족 사진도 있었죠. 그렇다고 딱히 거슬리진 않았습니다. 그에겐 아이들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아니까요. 가끔은 되게 쓸쓸해. 내 식구와 함께 시끌벅절 살던 때도 그립고, 솔직히 양가 부모님 때문에 헤어진 거지. 그거 빼면 전처랑 딱히 문제가 없었거든.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립다는 거 아니야. 막판엔 진짜 나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내더라.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정남이가 뚝 떨어졌어. 아무튼 나는 아이들 목욕시켜줄 때가 정말 행복했는데 이제 다시는 못하겠지. 하긴 두 녀석 모두 다 커서 내가 목욕시켜준다고 하면 질색팔색하겠다. 가족을 그리워하는 글을 보니 좀 짠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영원히 행복할 거라고 믿고 한 결혼인데 온갖 나쁜 감정만 남기고 헤어져야 한다는 건 슬픈 일이니까요. 그나마 제 경우엔 아이는 없었지만 내 아이의 엄마와 내 아이의 아빠와 완전 남이 되어야 하는 상황은 훨씬 더 슬프겠죠. 그가 느끼는 공허함과 허전함을 채워주고 싶었습니다. 저 역시 그 사람을 통해 많은 걸 채웠으니까요. 얼마 후 제 여동생과 함께 셋이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 사람이 먼저 제안했죠. 동생이 얘기를 했더니 밥 한번 사고 싶다더군요. 그 무렵 동생은 3살짜리 아들 키우느라 몸이 묶여 있어서 외출이 자유롭지 못했는데 제 얘기를 듣고는 제부에게 월차를 내게 하고 아이를 맡긴 후 단숨에 달려왔어요. 동생과의 식사 자리 분위기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 사람도 아들을 키워봤기에 둘 다 스스럼 없이 애들 얘기하고 또 유머 감각도 있어서 시종일관 웃으며 식사를 했죠. 솔직히 언니 전 남편보다 10배, 아니 100배 낫다. 어차피 애들은 엄마가 키운다며. 계속 외국에서 살 거라며. 걔들이 갑자기 언니 앞에 나타나서 나 키워줘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미 애들은 지 엄마밖에 모를 거야. 아빠한테는 정 없지. 그 와중에 지 아빠 재혼했다고 하면 완전 남으로 생각할걸? 혹시라도 애엄마가 재혼한다고 해도 애들 절대 안 줘. 어떻게든 데리고 재혼하지. 아무리 죽고 못 사는 남자 나타났다고 해도 물고 빨고 했던 자식이랑은 함부로 못 헤어지거든. 이쪽이든 저쪽이든 각자 인생 찾아 살다가 나중에 애들 결혼할 때 돈 몇 푼 주면 그만이잖아. 그 정도 능력은 되니까. 안 그래? 언니, 그냥 재혼해라. 어? 엄마 아버지한테는 내가 얘기 잘할게. 재혼이라 또 결혼이라 선뜻 결정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결혼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잖아요. 저 역시도 은연중에 이 사람과 결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종종 했으니까요. 그러던 중 그 사람과 대화 중에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 나쁜 얘기는 아니고 그 사람의 개인적 욕망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자기도 봐서 알겠지만 내가 유난히 사람들 많이 만나고 모임도 많이 나가고 그러잖아. 사실 내 꿈이 정치거든. 아버지도 아셔. 당신은 그냥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걸로 만족하시지만 네가 정치에 뜻이 있다면 말리지 않겠다. 할 수 있으면 해봐라 하시더라고. 저는 정치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루트로 정치인이 되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그럼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는 거냐고 물었죠. 당장 나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천천히 하나하나 밟아가야지. 일단은 협회장부터 해보려고. 안 그래도 곧 우리 쪽 협회장 선거 있거든. 지금까지는 죄다 나이 막은 노린애들이 해먹어서 내가 출마한다고 하면 건방지다 하겠지만 그래도 도전해보려고. 대단해 보였습니다. 존경스럽기까지 했어요. 나는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 뿐인데 저 사람은 큰 꿈을 키워가는구나. 정치인 와이프로 살고 싶어서가 아닌 진심으로 그 사람의 꿈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점점 바빠졌어요.
사람들 만나고 모임 나가고 골프 약속 많아지고 주변인들 경조사 하나하나 다 챙기고 그러면서도 저에게 소홀하지 않았고 늘 다정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도 꼭 찾아와 얼굴 보고 그러다 보니 제 집에서 자는 날도 많아졌죠. 그렇게 저희는 만난 지 넉 달 만에 제 아파트에서 함께 살게 됐습니다. 행복했어요. 그 사람을 위해 사소한 것 하나하나 챙겨주고 술 많이 마셨다고 하면 먼 곳이라도 제가 직접 데리러 갔죠. 내조의 행복이 이런 거구나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기대를 키워갔어요. 그 기대란 바로 재혼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결혼하자는 말은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돌려서 얘기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의 아파트가 계속 비워져 있으니 이럴 바엔 새를 주는 게 어떻겠냐 떠봤죠. 나도 저 집 계속 비워져 있는 게 신경 쓰이는데 그렇다고 아예 내 짐을 뺄 순 없어. 애들 한국 들어오면 외가에 머무르긴 하지만 나도 단 하룻밤이라도 재울 때가 있어야 되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차마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던 거죠. 한편으론 부러웠어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그리워하고 챙겨주고 싶은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이요. 그는 틈만 나면 아이들 얘기를 했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이거 우리 딸이 좋아하겠다. 한국 들어오면 사줘야겠다 했고 TV 보다가 습관처럼 저거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건데 이렇게 늘 애들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런 부분을 질투할 순 없었어요. 그 대신 저도 아이가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이에 대한 갈망이 커질 무렵 어느 날 저도 모르게 나도 아이 낳고 싶다라는 말이 그 사람 앞에서 불쑥 나와버렸는데요. 제가 원하는 답을 해줄 거라 바라진 않았지만 그래도 따뜻한 말이라도 해주길 바랬는데 그는 아예 못 들은 척 하더군요. 엄청 섭섭했지만 저도 그냥 모르는 척 했습니다. 하긴 자기 아이들에게 굳이 배다른 형제 만들어주고 싶진 않겠지. 그 사람은 점점 더 바빠졌어요. 새벽에 들어오는 날도 많아지고 어떤 날은 아예 밤을 새고 들어왔어요. 그도 그럴 것이 본격적으로 협회장 선거 준비를 해야 돼서 밤을 새며 회의도 해야 하고 상갓집에서 밤새고 오는 날도 많아지고 아버지와 상의할 게 있다며 본가에 가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본가에 다녀올 때면 혹시 내 얘기를 했을까 궁금했지만 아버지가 적극 도와주시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저런 점은 반대하신다. 전면에 나서주시길 바랬는데 절대 싫다고 하신다 등등 온통 선거 얘기뿐이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했지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적극적으로 내조에 힘썼습니다. 제 학원 일은 거의 뒷전에 둘 만큼이요. 그 사람 아예 네 집에 들어와 산다며? 그 사람 챙기느라 학원도 못 나가는 거야? 아주 열려놨네 열려놨어. 이렇게 된 마당에 내가 좀 보잔다고 해. 엄마 입장에선 당연한 말씀이었습니다. 딸내미가 식도 안 올리고 남자랑 산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하신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눈치를 보다 쓱 얘기를 꺼냈는데 그래? 어머니가? 어머니가 만나자면 당연히 만나야지. 일단은 내일 회사 가서 스케줄 확인 좀 해보고 언제가 좋을지 얘기해줄게. 가슴이 설렜습니다. 내가 차마 묻지 못하는 말을 엄마가 대신해 줄 걸 알았기에 이제 진짜 결혼에 대해 하나하나 진행이 되나 보다 했어요. 엄마와의 식사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 한식이 좋을까? 중식이 좋을까? 그 사람은 아무거나 잘 먹으니 엄마 입맛에 맞는 곳으로 잡아야겠다. 저 혼자 신나 있었죠. 그런데 그날 그 사람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본가에 들러 저녁을 먹은 후 너무 피곤해서 자기도 모르게 잠들었대요. 그리고 다음 날엔 다 늦게 들어와서는 씻고 바로 자더군요. 피곤해 죽겠다는 사람에게 우리 엄마랑 언제 만날 거냐 차마 묻지 못하겠더라고요. 무엇보다 괜히 저 혼자 안 달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싫었거든요. 며칠 후 그날은 어쩐 일인지 일찍 들어왔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골프 약속이 있다고 새로 산 골프화를 들고 왔어요.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누군가와 한참 통화하길래 저는 다른 일을 하며 기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마친 후엔 뭔가를 찾아보는지 전화기를 한참 붙잡고 있길래 그때 조심스레 물었어요. 엄마랑 약속 언제가 좋겠냐고요. 아, 맞다,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는 갑자기 나를 왜 보자시는 거야? 갑자기? 왜? 왜라니? 엄마 입장에선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은 게 당연하지 않겠냐고 했죠. 어머니한테 내 얘기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긴 있는 그대로 다 말했다. 엄마는 내가 이혼하고 계속 혼자 살까봐 걱정이 많으셨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 같이 살고 있다니 궁금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했죠. 그런데 그 사람 대답이 참. 에이, 애도 아니고 다 큰 딸 사생활인데 그냥 좀 그러려니 하시지. 뭐 대놓고 사이 노릇하라는 거야, 뭐야? 뒷골이 띵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라니요. 젊은 딸이 남자랑 살고 있는데 엄마 입장에서 어떻게 그러려니 하냐고 되물었어요. 알겠어, 알겠고 협회장 선거 끝나고 만나면 될 거 아니야. 자기도 알잖아, 나 요즘 정신 없는 거. 이런 정신으로는 어머니 만날 여유도 없어. 이 상황에서 징징댄다고 성사될 일도 아니고 꼬치꼬치 논리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 일도 아니어서 저도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그가 잠자러 들어간 사이 식탁에 앉아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한참 고민 후 내린 결론은 이 사람 미래 속엔 내가 전혀 없구나였어요. 상처가 컸지만 그 상처를 보며 아파하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은 이후에도 변한 게 없더라고요. 밥 달라, 셔츠 달라, 술 마셨으니 데리러 와라. 물론 이것저것 요구만 하진 않았어요. 살림하기 힘들면 사람 써라, 돈 주겠다. 어머니 모시고 여행이라도 다녀와라. 자기가 여행 경비 부담하겠다. 나름 저에 대한 정성도 꾸준히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접었기에 지금의 불편한 동거를 정리할 생각을 했어요. 마침 그 무렵 호주에 있는 아이들이 한국에 들어온다길래 일단 집으로 보냈습니다. 아이들과 시간 좀 보낸 뒤에 연락한다길래 그러라고 했고요. 그런데 그날 밤 자정을 넘긴 시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아보니 전혀 모르는 낯선 여자였는데 제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매우 또렷한 목소리로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더군요. 나 그 사람 애인이에요. 어?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거지? 순간 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 애인이라고. 왜 말이 없어? 무슨 말이라도 해봐. 야! 여자는 매우 화가 나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달려와 저를 때릴 것만 같았죠. 일단 침착하자, 이성을 찾자,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일단 상황 파악부터 하자. 천천히 마음을 달랬고 긴 숨을 몰아쉰 후 물었습니다. 정확히 그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를요. 말했잖아, 애인이라고. 너 뭐야? 술집 애야? 몸 파는 애냐고. 가슴이 너무 뛰어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의 얘기를 들어볼 필요도 있었어요. 그래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술집 여자가 아니고 그에게 애인이 있는지 몰랐다.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산 지 6개월쯤 됐는데 정확히 두 사람 관계는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쪽에서 말이 없었어요. 한참의 침묵이 이어진 후 같이 산다고요? 그것도 6개월이나? 그 여자도 제 얘기에 적잖이 놀란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길 솔직히 자기는 술집에서 만났대요. 다시 말해 그렇고 그런 일을 하는 여자였던 거죠. 석 달 전쯤 아는 오빠가 중요한 사람들 접대할 자리가 있다며 불렀는데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자기도 웬만해선 손님과 사적인 관계 맺는 걸 피하는 편인데
그 사람이 먼저 꾸준히 연락했고 그래서 자주 만났고 자기에게 돈도 잘 쓰고 필요한 거 있으면 편하게 쓰라면서 카드까지 주었다고 하더군요. 현재 살고 있는 오피스텔 월세까지 내주면서 일도 그만두라길래 진짜 그만뒀다더군요. 쉽게 말해 스폰을 해주고 있었던 거죠. 다른 남자 만나지 마라, 맹세코 나도 다른 여자 없다 했었는데 어느 날 그가 잠든 사이 몰래 휴대폰을 봤다가 거기서 저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저에게 전화를 하게 된 거라네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여자의 나이였습니다. 28살이래요. 이 모든 사실이 단순히 충격적이다라는 말로 대신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갑자기 손이 차가워지고 온몸의 감각이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일단 알았으니 오늘은 그만 전화를 끊고 내일 다시 통화하자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단 1초도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아마 그 여자도 그랬을 겁니다. 이 사람은 대체 뭐라고 다니는 건가? 다음날 오후 밤새 침대에 누워있다가 스르륵 잠에 들었고 얼마나 잤을까 문득 눈을 뜨고 전화기를 봤는데 그 사람에게도 또 어젯밤 그 여자에게도 메시지가 도착해 있더군요. 먼저 그 사람이 보낸 메시지는 역시 예상했던 대로 잘 먹어. 모든 메뉴를 남김없이 해치워. 전에 저와 함께 간 식당에서 아이들과 식사하는 사진을 보내더군요. 그리고 그 여자의 메시지는 죄송한데 혹시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요? 보아하니 그때까지 여자는 어젯밤 일을 그에게 얘기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고 그 여자에게는 답장 대신 전화를 걸었어요. 제 연락을 기다렸는지 곧바로 받더라고요. 나는 그쪽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미안하다. 나에게 하고 싶거나 묻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편하게 해라. 다 말해주고 다 듣겠다고 했더니 전혀 몰랐나요? 저 만나고 있는 거 우리 집에서 자고 가는 날도 많았거든요. 전혀 몰랐다. 요즘 워낙 바빠서 못 들어오나 보다 했다. 설마 다른 여자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아예 못했다고 대답했어요. 그녀는 저에 대해 몇 살이냐, 어디 사냐 자세히 묻길래 그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안 그래도 나는 정리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정리하는 이유는 다른 거였는데 이런 얘기를 듣게 돼서 엄청 당황스럽지만 오히려 잘된 것 같기도 하다. 그 사람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는 미련 없으니 둘이 알아서 해라. 그쪽도 많이 화가 나고 억울하겠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전달했어요. 저 못지않게 그 여자도 자기 입장을 꽤 솔직히 털어놓더군요. 저도 사실 오빠 일하다가 만났기 때문에 큰소리 칠 입장이 아니긴 한데요.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바쁜 거 끝나면 제대로 같이 살자고요. 아, 그랬구나. 너무 어이없어.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 사람 애아빠인 건 알고 있냐길래 물론 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애들이 호주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고 며칠간 애들과 시간 보낸다더라 했더니 자기한테도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들은 얘기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데 그 여자가 더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와이프는 계속 애들하고 호주에 살 거라 걸릴 염려 없다고 했어요. 가끔 한국 들어올 때만 얼굴 보면 된다고. 그러면서 앞으로는 네가 와이프 노릇 해줘야 된다고. 다른 남자도 만나지 말고 놀 생각도 하지 말고 자기한테만 잘하라고 했거든요. 와이프한테 걸릴 염려가 없다고?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이미 이혼한 사이인데 걸릴 게 뭐가 있다는 거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레 물었죠. 그 사람 이혼한 걸로 아는데 혹시 아니었냐고요? 아니요. 저한테는 이혼했다는 말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나중에 정치할 사람이라 이혼 같은 거 안 한다고 했고요. 순간 알 수 없는 소리가 제 입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헉, 핵. 마치 짐승이 내는 소리 같았어요. 그야말로 기암의 사운드였죠. 나는 이혼남인 줄 알고 만났다.
아직까지 결혼 생활 중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다. 분명 본인 입으로 이혼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같이 사는 것에 죄책감이 없었다. 굳이 그 여자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었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 구구절절 얘기를 늘어놓게 됐습니다. 마치 그 여자한테 제 변명이라도 하듯이요. 사실 그 누구에게도 아니 누군가에게 변명해야 한다면 그건 그의 와이프여야 하는데 내가 왜 이 여자애한테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멈춰지질 않았습니다. 눈물이 막 쏟아지는 와중에 난 정말 몰랐다. 진짜다 믿어달라 소리쳤죠. 진정하세요. 일단 진정하세요. 결국 우리 둘을 갖고 논 거예요. 그 새끼가. 내가 왜 이 여자한테 위로를 받아야 하는 걸까? 이 아이도 나만큼이나 화날 텐데. 이 아이도 부들부들 살이 떨릴 텐데. 하지만 전화를 끊은 후에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을 꺼이꺼이 거의 오열을 하며 울었어요. 나는 왜 울까? 속아서 우는 걸까? 아니면 그 사람이 유부남이라서 우는 걸까? 답이 뭔지는 몰랐지만 울고만 있는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잖아요. 어서 빨리 그의 존재를 지우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 여자와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나 있을까? 혹시 그에게 얘기했는지 묻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저 앞으로 그는 나를 어떻게 대할까? 그게 궁금할 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에게서 어떤 메시지도 전화도 오지 않았어요. 하루 한 번쯤은 카톡을 했을 텐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걸 보니 이 상황을 알게 됐구나 싶었죠. 그리고 5일쯤 흘렀을까 어디냐고 메시지가 왔길래 집에 있다고 했더니 30분 후쯤에 집에 왔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들어와 식탁에 앉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저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냉장고 문을 열어 물을 꺼내 마신 후 그제서야 천천히 얘기하더라고요. 화 많이 났겠다. 그치?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접대받다가 술집에서 만난 애야. 그쪽 애들 남자한테 달라붙는 거 흔한 일이잖아. 그 정도는 당신도 알지? 그 여자가 뭐라더냐 물었어요. 몰라. 아이 전화해서 지 혼자 소리치고 난리 치길래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고 당신이랑 통화했다고, 당신이 많이 울었다고, 당신이 뭐 그런 애 얘기를 듣고 울어. 그동안 상갓집에서 밤샜다, 본가 가서 잤다, 회의하느라 밤샜다. 그때마다 그 여자 집에서 잔 거냐고 물었습니다. 다는 아니야. 진짜 상가 간 적도 있고 본가 간 적도 있고 회사에서 밤샌 적도 있어. 전 당연히 믿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어쩌고 여기 왔냐, 처가에 간 거냐 물었더니 본가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이프는 어딨냐고 물었어요. 와이프도 같이 본가에 갔지. 오늘은 다들 거기서 잘 거야. 제가 와이프의 존재를 당연히 알고 있다는 듯 대답하더라고요. 어찌나 기가 막힌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그는 물을 한 모금 더 마시더니 당신이 좋았어. 아니 지금도 좋아해. 같이 있고 싶었어. 진짜 와이프처럼 꼼꼼히 챙겨줘서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알아? 이 얘기라며 다가와 저를 안으려 하길래 몸서리를 치며 피했습니다.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나를 만져? 감히? 그 순간 너무나도 화가 솟구치길래 참지 못하고 모든 감정을 다 쏟아냈어요. 처자식 외국 보내놓고 여기저기 살림차려 즐기니 좋았니? 보란듯이 친구들한테까지 소개시키면서 재밌었어? 네 친구들은 어떤 인간이길래 이 정신 나간 장난에 동조까지 해준 거야? 그 인간들한테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한 거야? 이혼했다 뻥치고 데리고 노는 여자 있으니까 알아서 입 맞춰달라고 한 거야? 그 여자애도 친구들 보여줬냐? 내 동생 만나 멋진 남자인 척하면서 얼마나 재밌었니? 왜? 우리 엄마까지 만나서 멋진 사위감인 척도 하지 그랬어. 한쪽에는 이혼녀, 한쪽에는 20대 술집 여자. 이쪽 저쪽에서 대접받으니 왕이라도 된 것 같았어? 그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더군요. 언제까지 갖고 놀 생각이었어?
아이들 들어오는 잠깐만 버티면 되니 데리고 놀다가 지겨워지면 그때 가서 정리할 생각이었냐? 말해봐. 이성을 찾을 수가 없어 큰 소리를 치며 다그쳤습니다. 진정해. 남자들 원래 다 그렇잖아. 누구나 좋아하는 여자한테 대접받고 싶어해. 솔직히 당신도 좋지 않았어? 이혼하고 한동안 외로웠을 거 아니야. 남자 필요할 때 됐잖아. 나 정도면 괜찮은 애인 아니야? 제 손에 총이 있었다면 그 머리통에 3방 이상은 쐈을 거예요. 사실 이혼은 안 했지만 이혼한 거나 다름없어. 1년에 얼굴 몇 번 못 봐. 기러기 아빠들 와이프 몰래 애인 만드는 거 흔한 일이잖아. 물론 당신한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 나도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그동안 즐거웠잖아. 왜? 당신은 나랑 결혼할 생각이라도 했던 거야? 그래서 엄마랑 같이 식사하자고 한 거야? 다 알면서 외려 제게 묻는 그 사람이 정말 악마 같고 징그러웠습니다. 얼굴 마주하는 거, 아니 내 집에 그가 있다는 사실조차 소름 끼치게 싫었어요. 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신 와이프랑 애들한테 가라고. 제가 가라고 하니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본인이 생각해도 해결 방법이 없겠구나 싶었던지 조용히 일어나 가버리더군요. 그가 했던 말들을 되새겨봤어요. 한마디로 참 뻔뻔한 인간이었습니다.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전 남편과 이혼할 때 들었던 배신감과는 차원이 다른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어떻게든 빨리 헤어지는 게 맞다는 생각만 들었고 그 과정에서 나름의 위자료도 받았죠. 이번에도 역시 빨리 헤어지는 게 맞다는 건 같은데 제 시간과 정성을 보상받을 길은 전혀 없더라고요. 흔하게 연애하다 흔하게 헤어지는 연인들처럼요. 억울했습니다. 이 억울한 감정을 애써 억누르고 참고 싶지 않았어요. 뭘로 보상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까? 그래서 매우 깊게 생각을 했고 저는 그 답을 찾아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 사람의 다정다감함은 뻔뻔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잘 잤냐? 밥 먹었냐? 오늘 출근할 거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적인 메시지를 보내더군요. 나에게 바라는 게 뭘까? 아무 일 없다는 듯 넘어가 주길 바라는 건가? 그 여자애한테는 뭐라고 해명하고 달랬을까? 맘 같아선 와이프에게 달려가 모두 폭로하고 싶었지만 솔직히 그럴 용기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굳이 용기 낼 필요는 없었어요. 그 여자가 와이프에게 다 말하겠다며 자기도 그와 정리할 거다. 그동안 속은 게 너무 억울해서 돈이라도 받아내야겠다는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물론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가 먼저 그에게 연락을 했어요. 만날 수 있느냐고요. 집으로 오겠다길래 밖에서 보자고 했죠. 그렇게 나란히 카페에 앉아 침착하게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아이와 와이프는 어제 호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바빠질 거다라고 하더군요. 또 그 여자애는 매일매일 전화해서 난리 치길래 진절머리가 나서 정리했대요. 당신 와이프도 알아? 이런 일 있었다는 거. 걔가 와이프한테 얘기하겠다는데 괜찮아, 상관없어. 와이프도 내가 혼자 지낸다 생각 안 할 거야. 나를 너무 잘 알거든. 와이프가 내 존재를 아나? 걔가 말하지 않는 한 모르겠지. 걱정 마. 설마 안다 해도 당신 찾아와서 머리채 잡고 그럴 사람 아니야. 우리 와이프 나보다 더 욕심 많은 여자거든. 지금 자기가 누리는 거 하나도 손에 안 볼 사람이야. 그랬구나. 둘이 참 잘 맞는 부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앞으로 바빠진다니 이제 나에게 신경 쓸 거 없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를 미련 없이 끝낼 거라고 했죠. 실망 줘서 미안하다. 그리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그동안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모른 척 넘어가긴 좀 그러네. 나중에라도 나 협회장 되면 편하게 다시 보자. 내가 도울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고. 알았지?
끝까지 여유가 넘치고 끝까지 뻔뻔하더군요. 그래서 당신 도움은 필요 없다. 대신 요구사항이 하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 의미도 알겠더라고요. 평소 뭐 사달라 뭐 해달라 했던 적이 없었는데 이 여자가 과연 뭘 요구할까 불안했겠죠. 협회장 선거 그거 나가지 마. 당신이 또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해도 상관없어. 근데 선거 나가는 건 죽어도 못 볼 것 같아. 어이없다는 듯 껄껄 웃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자기가 협회장 선거에 나가는 거랑 이 일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묻길래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나도 모르겠고 어쨌거나 당신이 선거에 나간다면 그냥 보고만 있진 않을 거야. 다시 말해 당신이 꿈을 이루는 꼴은 못 본다는 거지. 생각해봐. 나 여태 아무것도 모르고 이용만 당했는데 당신은 꿋꿋이 자기 갈 길 가겠다고? 나 바보 아니야. 나도 뭐라도 해야지.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더니 그래서 뭐 어쩔 거냐고 묻더군요. 그에 대한 답도 성실히 해줬어요. 어쩌긴 떨어지게 하겠지. 관련자들 누구라도 만나고 뭐라도 얘기해서 기필코 떨어지게 할 거야. 당신 와이프는 다 이해할 거라고 했지? 참 괜찮은 와이프던네. 근데 당신 아버지도 알아? 평생 다져온 사업 고스란히 물려줄 아들이 두 집 살림도 아닌 세 집 살림 했다는 거. 어려운 아이들 돕고 여기저기 기부하면서 평생 존경받을 일만 해오신 분이 아들의 실체를 아시면 어떠실까? 난 당신 와이프에 관심 없어. 설령 나 찾아와서 난리친다고 해도 할 말이 많거든. 소송 걸고 재판까지 간다고 해도 괜찮아. 난 잘못이 없으니까. 오히려 내가 소송 안 하는 걸 고맙게 여겨야 될걸? 아마도 당신의 꿈이 이뤄진다면 협회장인지 뭔지 대단한 자리 하나 차지하고 또 여기저기 살림을 차리겠지. 그렇게 존재감을 확인하는 사람이니까. 부탁인데 그냥 살림만 차려. 대단한 자리는 포기하고. 내 요구사항은 이게 다야. 저는 이렇게 말하고 그의 답을 듣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찾은 답이라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네가 가려는 그 길 더는 한 발자국도 내딛지 마라. 며칠 후 전화가 왔습니다. 피할 이유가 없어 당당히 받았어요. 내가 뭘 해줄까? 혹시 돈이 필요한 거냐? 차 바꿀 때 된 것 같은데 원하는 차로 바꿔주겠다라고 하길래 돈은 나도 아쉽지 않고 차도 바꾸고 싶으면 얼마든지 바꿀 능력 된다. 돈으로 대충 넘어갈 생각하지 마라. 내 요구사항엔 변함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확실히 그의 치명타를 건드린 게 맞았는지 갑자기 죽는 소리를 하더군요. 안 그래도 그 여자애가 호주까지 전화해 와이프가 다 알게 돼서 난리가 났다. 아버지도 아셨고 처가도 알게 돼서 지금 매우 난감한 처지다. 그런데 이 와중에 너까지 이러면 자기는 어떡하냐길래 그 어떡함을 왜 내가 풀어줘야 되냐. 그건 당신의 몫이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 시간 후 그 여자에게도 전화가 걸려왔는데 받지 않았어요. 당신이 원하는 만큼 모두 보상받길 바랍니다라고 문자만 보냈죠. 돈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확인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전 그냥 빨리 이 모든 걸 마무리 짓고 싶을 뿐이었어요. 2달 후 그가 습관처럼 드나들던 해당 협회 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새로운 협회장이 뽑혔다는 뉴스가 보였는데 그는 아니더군요. 후보자 명단도 훑어봤어요. 제 바람대로 그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와 덧붙이자면 그 사람이 워낙 겁이 없고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라 제가 선거에 나가지 말라고 했어도 무시하고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준비를 해두었어요. 그와 나눈 카톡 내용, 처음 연락 왔을 때부터 헤어질 때까지의 모든 내용이 고스란히 제 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즉에 그중 일부를 그에게 보내놨죠. 원래는 추억으로 간직할 목적이었는데 남녀 간의 모든 추억은 한순간 어느 한쪽에게 치명적 장애물이 되기도 하더군요. 맞습니다. 제가 참 남자 보는 눈이 없나 봐요.
그저 순간의 달콤함, 가면 쓴 따뜻한 눈길에 바보처럼 모든 걸 내주고 무너진 거죠. 혹시 모르죠. 언제 또 남자에게 속아 넘어갈지. 어쨌거나 지금은 바보 같은 나를 되돌아보면서 꿋꿋함을 단련해 보려 합니다. 곁에 남자는 없지만 아직 살 날은 많으니까요. 여자의 행복이 남자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고 꼭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